폭군, 2부, 반격의 서막. 저기 장모 왔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뒤쪽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박민호는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지폐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야? 방문할 시간이 있어요? 한가해요? 경찰 장모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논쟁하거나 잡담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을 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고발장 같았습니다. 수진이 멍든 사진들, 새벽에 딸이 울던 최 여사님 카메라 영상, 상처를 상세히 기록한 병원 진단서, 그리고 그가 감히 저와 수진이 이름으로 서명한 위조 서류 사본. 박민호는 서류를 흘끗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변했지만 재빨리 자신감 있는 표정을 되찾으며 경멸적인 미소로 감췄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뭐? 나도 잘하는 변호사가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논쟁하러 온 게 아니야. 누가 옳은지 보고 싶으면 법정에서 봐. 그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처럼. 누가 감히 날 건드려? 이 동네에서 누가 감히 나한테 맞서? 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야. 모든 사람이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마. 입구에 있던 두 남자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경찰 배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멈춰 섰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민호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당신 나 감당 못해. 교육 좀 해야겠네. 그 배지가 항상 당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감히 수진이가, 제 딸이,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 교육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밤 수진이가 고통 속에 도망쳐야 했던 멍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뛰어들어 그의 목을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파일을 모아 가방에 넣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뒤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줄게. 지금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 교육할 사람은 너가 아니야. 법이 너를 교육할 거야. 박민호가 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문으로 나가면 당신은 더 이상 내 장모가 아니야. 그러고 내가 나쁘게 나가도 불평하지 마. 저는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은 조금도 없이. 그래. 지금부터 넌 더 이상 내 딸의 남편이 아니야.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흙길의 먼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차분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대비합시다. 그는 가진 모든 걸로 반격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볼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전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부, 여론과의 싸움. 며칠 후 소문이 마을 전체에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습니다.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속삭임이 귀에 들렸습니다. 모퉁이 가판대에 있던 두 아줌마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마 다 꾸며낸 거 아니에요? 어린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쳤다면서요? 저는 그들을 지나쳤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옆 카페에서는 노인이 커피를 홀짝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 씨가 박 사장한테 화냈다면서? 뭘 잘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반겼던 이 사람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웃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쉽게
강민호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에게 눈물 글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오에 이재훈 변호사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방금 서울 최고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맞고소를 제기했어요. 수진 씨가 그를 갈취하기 위해 모든 걸 꾸며냈고 당신이 경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울 최고 로펌 최상태 변호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신선했습니다. 서류의 단어들은 수진이와 저를 직접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박민호의 삶을 망치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수진이는 옆에 앉아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해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진이, 제 다정한 딸은 이제 몸의 멍뿐만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방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꽉 쥐며 힘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이 우리 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수진이를 최 여사님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박민호의 직원 2명이 거기 서서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턱을 치켜 세우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집에서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이의 손을 꽉 쥐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던져진 돌처럼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동료에게 전화해서 위협을 알렸습니다. 그는 밤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소리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은주 씨, 조심하세요. 그 녀석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모퉁이 가게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오랜 지인인 주인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이 사위한테서 땅을 빼앗으려고 모든 걸 꾸며냈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이웃이었던 사람들,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미소 짓으려 했지만 가게를 나설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아래에 표시 없는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휘갈겨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딸을 잃는다!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박민호가 감히 제 딸을 위협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조종당한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증거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폭로할 또 다른 조각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늦은 밤, 이재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협박 쪽지를 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더럽게 놀수록 더 얽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의 편입니다. 상황을 바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박민호 애인 강정희 씨입니다. 이 변호사가 정의를 언급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정희, 강민호의 애인이 상황을 뒤집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녀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조명 아래 서 있으면서 수진이를, 그녀 몸의 멍을,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짓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은 천천히 타오르는 불처럼 저를 태우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박민호가 이기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이 진실을 숨기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박민호와 다투고 난 다음 날, 저는 정희가 동네 거리 끝에 있는 바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박민호가 이겼다고 생각한 패를 뒤집을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헐렁한 재킷과 모자를 쓰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에 들어가자 트로트 음악이 크게 울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떠 있었고 맥주와 소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구석 테이블을 골라 앉아 문을 주시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민호 사람들이 정희와 이야기하기 전에 저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짧고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고 진한 빨간색으로 칠한 입술, 손에 칵테일을 들고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를 보며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 딸의 고통에 기여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박민호 게임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일어나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방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박민호가 꾸민 위조 토지 서류 사본과 정희의 은행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빚이 쌓여 있고 압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호의 장모입니다. 그의 편에 서 있으면 그와 함께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협조한다면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있어요. 정희는 비웃었지만 봉투를 열어 서류를 보자마자 그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이전 서류에 위조된 서명과 빨간색 숫자로 된 빚을 보며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즉시 당신은 사기로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고 심각한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하는 겁니까? 정희는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칵테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모금의 술을 마셨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려는 것처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땅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제가 모든 걸 갖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저를 이용만 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비록 잘못된 길을 갔지만 박민호 조종의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바문이 열리며 박민호의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희와 함께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불친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주저없이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뭔가 시도해보고 싶어. 해봐. 바의 어두운 조명이 배지를 비췄고 두 남자는 천천히 멈춰 서서 문 쪽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전히 눈은 증오로 가득했지만 정희는 거칠게 숨을 쉬며 창백했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며 무겁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셨죠? 박민호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는 당신을 끌어내릴 뿐입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증언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안전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많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정희가 숨을 수 있도록 외곽의 안전한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을 나서며 차갑고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몸을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전투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민호가 방금 가장 중요한 말을 잃었습니다. 오부, 정의의 심판.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벼운 달죽을 끓였습니다. 부드러운 향기가 집을 가득 채운 긴장을 진정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아직 자고 있는 침대로 쟁반을 가져갔습니다. 딸을 보니 여전히 조금 부은 얼굴과 마른 입술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부드럽게 깨우며 속삭였습니다. 뭐 좀 먹어, 수진아. 힘을 내려면 먹어야 해.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긴 하늘색 원피스를 입히고 아직 보이는 멍을 가리기 위해 얇은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머리를 정리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개를 숙일 필요 없어. 수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집 밖에는 경찰관 동료가 이미 순찰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진지하지만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호송을 준비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감사하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고 다른 이들은 지지하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눈으로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퍼뜨린 소문들이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고 오늘의 싸움은 단순히 그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박민호를 봤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고 시선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옆에는 서울 최고로펌 최상태 변호사가 침착해 보였지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도 거기 있었습니다. 박민호에게서 멀리 떨어져 서서 팔짱을 끼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며 바에서 그녀를 설득해 편을 바꾸게 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가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며 삐걱거렸습니다. 뒷줄에 최 여사님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항상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재 판사가 들어왔고 법정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방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가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깊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증거가 법정 앞에 놓였습니다. 수진이 상처 사진들, 외과의사의 상세한 진단서, 새벽 수진이의 울음을 기록한 최 여사님 카메라 영상, 그리고 김진수 세무사가 제공한 위조된 토지 서류 사본. 이 변호사가 화면에 영상을 비추자 수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희미한 울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마치 여전히 여기 있다고,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상태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진 씨가 제 의뢰인을 갈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냈습니다. 김은주 씨는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뛰어올라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수진이의 멍은 꾸며낸 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박민호의 협박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큰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딸을 잃는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더 격렬하게 떨렸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의 어깨를 눌러 제 힘 중 일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시선,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땅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전 서류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어요. 모든 게 준비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가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서 땅을 훔친 거예요. 박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말 다 거짓말이야! 법정 경비들이 그를 강제로 앉혀야 했고 이승재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숙였지만 계속 증언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박민호의 거짓말을 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수진이의 고통의 일부였지만 이제 진실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증인석에 섰고 법정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지만 오늘은 엄마로서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제 사위라 할지라도 제 딸을 파괴하고 법을 조롱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박민호를 가리켰습니다.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저 학대자이자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법정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박민호를 믿었던 일부 사람들이 서로를 혼란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님의 시선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이승재 판사가 일어나 판결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무겁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단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수진이를 위한 보호 명령을 내렸다는 것, 강민호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는 것, 토지 이전을 무효화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구리대금업과 가정폭력범죄를 조사하도록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사라진 것처럼. 최상태 변호사는 침묵했고 안경을 벗어 땀을 닦았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법원 계단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가 이겼어. 정의가 이겼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 승리가 수진이가 겪은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딸이 다시 미소를 찾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오후 경찰이 박민호의 전당포로 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일부는 그에게 휘파람을 불었고 다른 이들은 얼굴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이 수갑을 찬 도도 소제복을 입은 박민호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전당포 주인, 폭력과 토지 사기로 체포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제 식탁에 앉았던 사람, 저를 장모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빠르게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수진이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여전히 천천히 타오르는 불처럼 제 안을 태웠습니다. 정의는 재판 며칠 후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서울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이의 고통의 일부였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박민호의 직원 2명도 증인 협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동네가 갑자기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증오의 시선도 조용한 위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가 수진이와 저에게 남긴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영구적으로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와요. 그 순간들에 저는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수진이를 보며 과거에 자신의 고통 앞에서 침묵을 지켰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이를 매주 빠짐없이 심리상담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친절한 심리상담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단계별로 악몽에 맞서도록 도왔습니다. 몇 주 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외출할 때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걸을 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부엌에서 딸이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냄비를 저으며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바람처럼 부드러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마치 해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마을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했던 이웃들, 박민호의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일부는 후회하는 목소리로 사과하러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저희가 진실을 몰랐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박민호의 거짓말이 설득력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맞서는 용기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최 여사님이 단팥빵 한 접시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수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조금 강해졌구나.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날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의 순찰은 제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폭력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다른 여성들이 침묵을 깨도록 돕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 밖에서 오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빨갛고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 엄마가 겪었고 제 딸도 겪었어요. 저도 한때 침묵했죠. 하지만 오늘 침묵은 괴물만 키운다는 것을 알아요. 그 여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눈에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가 기꺼이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는 다시 일할 만큼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시내 중심부 회계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왔습니다.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취직했어요.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 딸을 껴안았고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거기 서서 미소 짓는 수진이를 보니 마당에서 저를 쫓아다니며 엄마, 저 봐요 라고 소리치던 어린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은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자신을 다시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집 문 앞에 쓰러졌던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멍투성이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호가 그녀에게 한 일을 말했던 그때를, 투쟁의 몇 달, 잠 못 이루는 밤들, 마을 전체의 거짓말과 불신 속에서 부서질 것 같았던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오늘 수진이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올 때는 숨을, 웃음을, 그리고 미래까지도 되돌려줄 수 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오랜만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계속 싸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 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일어서줄 사람이 필요한 모든 여성들을 위해. 에필로그.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름과 장소는 관련된 사람들은 실제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듣고 멈춰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집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을까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감히 나섰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용기는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